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 해커스 공무원에서 기계직을 담당하고 있는 이선영입니다. 네. 이번에 이렇게 또 공무원 시험 보신 모든 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는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 이제 나오신 분들도 있고, 예,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요 얘기는 우리 기계 1번에서 했던 얘기인데, 똑같이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항상 시험이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들 중에 입장이 이제 세 개로 나눠져요. 세 개 스탠스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나는 이제 공부한 만큼 점수가 나왔다. 예, 이런 분들 아주 좋습니다. 네, 공부한 만큼 점수가 나왔다. 특히 기계 설계에서 나왔다. 그런 분들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그 패턴대로 가시면 됩니다. 네. 그 점수가 많던 적던, 그래서 잘 맞아서 합격권에 들어가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나는 다음 시험을 노렸는데, 이번에 생각보다 잘 나왔어. 이러신 분들은 그 자신감과 그 계획을 갖고 그냥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나는 이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공부한 만큼 안 나왔어. 기대한 만큼 안 나왔다. 이런 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객관적으로 딱 봤을 때는 이겁니다. 이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이 개인의 어떤 사정이나 형편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공부하는 패턴도 물론 다르겠지만,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걸 종합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일 좋은 방법은, 지금 아직 내가 공부한 만큼 성적이 안 났다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적용해 보시고, 그 중에서 제일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 가지 시도를 해 보셔야 되거든요. 남은 시간 동안 시도를 해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없는 것 같긴 하지만, 예, 그래도 있습니다. 종종 있는데,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나는 공부한 것보다 점수가 더 나왔어요. 없을 것 같은데 있습니다, 진짜. 예, 이런 분들은 제가 축하드립니다. 네, 복 받으실 거예요. 네, 그냥 쭉 가시면 됩니다. 네, 아유, 예, 좀 다행이죠. 공부한 것보다 더 나왔으면. 근데 그런 거 거의 없는데, 그래도 있더라고요. 겸손하게 말씀하셔서 그런가? 그래서 가시면 되겠고, 우리 기계 설계, 이제 제가 이제 요 해설 강의 할 건데, 이 해설 강의는 사실상 요 다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합니다. 예, 지금 이제, 이번에 시험 잘 보셔가지고 결과가 좋으신 분들은 사실 이 강의를 보실 필요가 없는 거고, 예, 다음 강의 준비하시는 분들 볼 건데, 이 총평이 있어요. 총평. 예, 총평은 제가 일반 기계 설계를 매번 시험 끝나면 같이 올리거든요. 예, 같이 이제 우리 학원 측에 전달해서 학원 측에서 이렇게 올려줍니다. 근데, 총평 내용을 이번에 이제 보게 되면 확실히 좀, 그냥 전반적인 내용은 그거예요. 이거는 예전보다는 좀 어려워지지 않았냐. 이제 그게 제 스탠스입니다. 제 스탠스가 이제 그거고, 작년하고 재작년 같은 경우는 문제가 좀 쉬웠어요. 많이 쉬워서 제가 해설 강의 하면서도, 야, 이제 문제가 여기서 더 쉬워지면 진짜 이건 문제다. 이제 이랬는데, 올해는 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 생각할 것도 좀 있었고, 쉽게 나온 것 같았는데, 답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야, 이거 쉽지 않은데? 이런 문제도 분명히 있었고, 예,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여러분 쉽지 않았을 거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부탁하고 싶은 거는, 제가 총평을 매년 올리고 있거든요. 매년 시험 끝나면 올리고 있는데, 그 총평을 좀 여러분들 작년하고, 가능하시다면 재작년 거, 또 좀 보실 수 있으면 보세요. 이게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총평 같은 경우는 우리 사이트에 보시게 되면.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총평이 올라갈 때마다 좀 이렇게 말이 바뀝니다. 제 스탠스가 바뀌어요. 예, 강사의 스탠스가 좀 바뀌는데, 예전에는 이런 거죠. 시험이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계 설계가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했다 그러면, 지금은 이번에 올린 총평에서는 이제 이렇게 갑니다. 네, 제가 이제 거의 확신을 갖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가느냐. 예, 크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공식을 많이 외우는 것보다는 좀 다른 공식하고 좀 접목해서 이렇게 보시는 이제 그런 문제들도 나오고 있고, 네,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그런 문제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거시적으로 봐야 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이제 계산 문제보다는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좀 거시적으로 봐야 되는 문제도 나오고 있고 그래가지고, 사실상 여러분들이 그래요. 제가 말씀은 여러분들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아니 숲을 보더라도 나무를 보고 봐야지, 숲만 보고 다니면 뭐가 됩니까? 시험이. 그쵸?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학습량이 이제 좀 받쳐줘야 된다. 확실히. 예,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합격선은 작년보다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 예, 그게 설계 쪽에서는. 그게 제 스탠스입니다. 제 의견이고. 예. 근데 그건 최종적으로 나와봐야 아는 거고, 지금 현재 상황은 아직은 나오진 않았는데,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양쪽 끝에 나사산이 있고요. 예, 머리가 없는 볼트 체결 요소랍니다. 여기까지 딱 뜨면 여러분 뭐 생각나셔야 되는데,
예. 아니, 이거 왜 그러면 이게 답 자체가 스터드 볼트예요. 답 스터드 볼트인데, 이 스터드 볼트 생각이 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스터드 볼트가 여러분들 지금 얘예요, 얘. 얘가 지금 보시게 되면 여러분, 다른 애는 다 머리가 붙어 있잖아요. 우리 탭 볼트라든가 관통 볼트나 이런 애들은 머리가 다 붙어 있잖아요. 지금 위에 있는 게, 요 나사예요. 이거, 너트. 예. 머리가 다 붙어 있는데, 얘는 머리가 나사로 조여져 있죠? 이게 스터드 볼트잖아요. 그래서 제가 맨날 말씀드릴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스터드 볼트 자체는 개념이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놓으면 뭐가 좋아요? 얘만 풀면은 분리가 가능하잖아요. 나사 전체, 볼트 전체를 안 풀고 이 머리만, 너트만 풀어주면 되잖아요. 맞볼트로 체결 안 하더라도 그게 좋은 거거든요. 근데 얘랑 맨날 헷갈리는 애가 있어요. 뭐야? 스테이 볼트. 이 스테이 볼트 들어오면 되게 헷갈리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다행히도 여기에 지금 스테이 볼트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저 같았으면 여기 스테이 볼트 집어넣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어쨌든 이게 지금 스터드 볼트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스터드 볼트는 글로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는 우리 기계 설계 전반적으로 그래요. 이 부품이 왜 만들어졌을까? 이걸 왜 우리가 만들어서 쓰고 있을까 생각하시면은 이런 문구 같은 것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쓰고 있는 이유 뭐야? 체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체결과 분리를 편하게 위해서 쓰고 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딱 좋겠죠. 관통 볼트 아주 기본적인 구조죠.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이런 구조, 이제 관통 볼트 되겠고요. 탭 볼트는 뭐예요? 얘하고 굉장히 유사하죠? 탭 볼트는 대신에 여러분들 얘는 볼트로 그냥 체결하는 거예요. 볼트 체결 대신 뭘 안 씁니까? 너트를 안 쓰죠. 왜? 얘는 물체에다가, 공작물에다가 암나사산을 팼잖아요. 그래서 암나사산 내는 걸 우리가 탭 작업, 탭핑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축 방향으로 밀어붙이는 힘에 의해 제동하는 브레이크는 축 방향으로. 예. 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지금 일단 답은 원판 브레이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게 뭐겠어요? 돌아가고 있는 물체는 지금 여기 보시는 요 까만 애, 얘가 지금 돌아가는 애입니다. 얘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애죠. 예. 그럼 브레이크는 뭐가 되겠어요? 얘죠. 얘가 축 방향으로 원래 이제 떨어져 있다가 붙으면서 제동을 해주는 구조. 요게 원판 브레이크예요. 그래서 요거 어떤 구조하고 굉장히 유사하냐면은 원판 클러치, 단원판 클러치. 클러치하고 굉장히 유사한 구조로 돼 있죠. 대신 클러치는 붙어가지고 같이 돌지만 얘는 제동을 해주는 애예요. 예. 이게 원판 브레이크입니다. 그럼 밴드 브레이크는요? 회전 드럼이 있으면 여기다 여기 밴드를 감아놓고 상태에서 얘를 당기죠. 얘를 갖다 당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붙으면서 제동을 합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얘는 원주 방향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원주 방향으로 밀어붙이는 힘에 의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블럭 브레이크는요. 얘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회전 드럼이 있으면 여기에 블럭이 있잖아요. 블럭이 이쪽으로 붙으면서 제동력을 발생시키죠. 얘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똑같습니다. 원주 방향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제 내부 확장식 브레이크는요. 예. 이 밴드 브레이크처럼 생겼는데, 밴드 브레이크처럼 생겼는데, 바깥에서 안이 아니라 안에서 바깥으로 제동력을 발생시키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드럼이 있으면 이 안에 보통 요렇게 들어가 있죠. 내확 브레이크는. 이쪽 방향으로, 벌어지면서 저 제동력을 발생시킵니다. 그럼 얘도 뭐라고 했어요? 얘도 어차피 원주 방향이에요. 얘도 원주 방향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고요. 원판 브레이크가 어려워. 이런 의미는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이게 말을 이제 저렇게 약간 이제 기하학적으로 설명을 해놓으면은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조금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 그러면은, 충분히 이것도 어렵지 않게 맞췄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2번은 쉽죠? 1번, 2번은 항상 쉬워요. 항상. 근데 이제 문제가 3번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이거 오답률이 52%가 나왔습니다. 이거 지금 제가 요 오답률은요. 여러분, 우리 해커스 공무원, 합격 예측 시스템이 있거든요. 이번 시험 끝나고 여러분 올려주신 거고, 제가 강의 준비, 이제 하기 바로 전까지 확인을 했는데, 요 3번 문제가 오답률이 지금 52%가 나왔습니다. 52%가 나왔어요. 그래서,
하면 일단 문제를 보죠. 예, 문제를 보죠. 제가 여러분들 뭐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그래요. 맨날 앞에 서가지고 설명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네, 저는 당연히 이거는 아니지 했는데 여러분들은 공부하는 입장에서 다른 과목도 공부해야지 또 기계라고는 또 저희 글로만 배웠지 그림으로만 배웠지 이러시면은 정말로 힘들 수가 있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압축 코일 스프링이 축방향 하중을 받을 때 소선의 단면에 작용하는 가장 큰 응력은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답은 뭐냐면 전단 응력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압축 응력으로 다 때려 넣었어요, 답을. 근데 이해는 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압축 코일 스프링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예, 여기가 축 중심일 거고, 그죠? 예, 여기 하중이 작용하니까, 압축 하중이구나. 그래서 너무, 여러분 이거 찍으면서 너무 쉽다는 생각 안 했어요. 이거 뭐가 좀 이상하나? 아니, 뭐, 그걸 꼭 제가 그렇다고 여러분들한테 뭐라 하는 건 아닌데.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이런 게 있습니다. 소선이라는 말이 나와요. 소선. 스프링 소선. 소선이 뭐예요? 철사. 그러니까 스프링 자체는 압축력이 맞죠. 예, 스프링 자체는 압축이라고 해도 되고, 뭐, 인장 스프링이랑, 여기 지금, 압축 코일 스프링이라고 했으니까 압축이 맞는데, 압축 코일 스프링 맞는데, 얘는 소선 단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소선 단면을 보게 되면 여기 딱 자른다 그러면은 좀 소선이 요렇게 지금 올라오는 구조잖아요. 요 단면. 그죠? 그러면 이 단면에는 지금 압축 응력이 두 개가 발생을 합니다.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발생을 해요. 하나가 뭐냐면은 이 하중 P에 의해서 발생하는 직접 압축 응력, 그래서 타우 1 이렇게 할게요. 얘는 그래서 단순해요. P를 갖다가 단면적 A로 나눕니다. 어떤 단면적? 요 단면적, 소선의 단면적으로 나눠준 게 끝이에요. 더 엔드입니다. 근데 두 번째 전단 응력이 발생을 해요. 뭐예요? 이 두 번째 전단 응력은, 자, 이게 꼬여 있잖아요. 꼬여 있다 보니까 얘가 위로 올라가면서 비틀림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비틀림 모먼트에 의한 전단 응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비틀림 모먼트는 T 이꼬르 전단 응력 곱하기 뭐예요? ZP로 나타내죠. 이게 전단 응력이 되죠. 얘가 타우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우2는 결론적으로 뭐가 되는 겁니까? 토크를 갖다가 극단면에서 나눠준 값이 되죠. 그래서 얘는 토크를 갖다가 극단면에서 ZP로 나눠준 값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요 소선에 나타나는 전단 응력은 요 두 개를 합치잖아요. 합쳐서 나타내죠. 그러다 보니까 전단 응력이 되는 겁니다. 소선 단면에. 근데 뭐 정신없죠. 이제 하필이면 또 기계 설계가 맨 끝에 있는 과목이야. 아씨. 네, 좀 안타까웠습니다. 이거 보면서. 네 번째 문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이거 그냥 여러분들 뭐 원통, 박판, 압력 용기, 내압, 작용, 원통 길은 안 돼. 이거 딱 그죠. 내압이 작용하는 얇은 원통. 두 개가 얇은 원통. 그걸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요 보시게 되면은 원통의 길이 방향 응력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제 우리 원통 같은 경우는 요 길이 방향으로 작용하는 응력을 갖다가 저는 이제 이 길이 방향으로 작용하는 응력을 갖다가 시그마 S 이렇게 저는 이렇게 표시를 해요. 왜 샤프트, 그러니까 축 방향을 해가지고 샤프트 방향을 해가지고 S 이렇게 하고요. 자, 그다음에 원주 방향으로 작용하는 응력은 저 같은 경우는 시그마 C로 나타냅니다. 왜? 서클 이래가지고 그냥 시그마 C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시그마 C는 어떻게 하는가? 이거는 여러분들 뭐 그냥 제가 항상 저도 뭐 얘기하는 얘기지만 이거 외우셔야 된다고. 그냥 발로 툭 치면 나온다. 뭐야? ET 분지 PT S가 4T 분지 PT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요게 얼마? 이게 지금 100메가파스칼이에요. 그래서 4T 분지 PT가 100메가파스칼인데 주방향, 그러니까 원주 방향 응력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그래요. 그럼 원주 방향 응력은 어때? 얘 2배죠? 맞잖아요. 얘는 4분의 1이고 2분의 1이니까 2배죠. 여기다가 2 곱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2를 곱해줍시다. 그러면은 100에다가 2 곱했으니까 200메가파스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뭐, 과정은 어렵지 않으나, 항상 여러분 시간에, 여기쯤 오면은 이제 막 시간에 쫓기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스스로도, 뭐 문제를 좀 이해를 하셔도 막 급하게 나가야 되니까 좀 그러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런 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좀 눈치 싸움이긴 한데, 지금 원통의 길이 방향 응력이 있다 100메가파스칼이라고 했잖아요. 원주 방향은 얘보다 커야 돼요.
커야 됩니다. 그냥 이거는 계산을 이렇게 안 하더라도 커야 돼요. 그러면은 150 아니면 200이잖아요. 그죠? 그죠? 네, 150 아니면 200인데 요 관계에 의해서 얘가 여기에 2배니까 그냥 200이겠구나 찍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 그렇게 계산하는 걸 제가 권장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혹시라도 또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을 놓치거나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냥 계략적으로 딱 하게 되면은 뭐 그런 부분을 놓칠 수도 있고 뭐 권장을 하지 않지만 너무 시간이 없으면 약간 그런 요령도 쓸 수 있는 게 아닐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력 2마력을 전달하기 위해서 원주 속도 10m/s인 두 원통 마찰차를 밀어붙이는 힘은 얼마면 되겠습니까? 라고. 지금 뭐 마찰차의 마찰계 속도 미끄럼 없다고 가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전달하려고 하는 동력이 뭐예요? 2마력이죠. 2마력입니다. 2마력이고 이걸 갖다가 어차피 동력은 여러분들 이거예요. 마찰계수 곱하기 P, 요게 지금 원주 방향으로 나오는 속도잖아요. 그러니까 마찰차가 있으면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뮤 곱하기 P가 지금 이거죠. 여기다가 이게 지금 힘이 되는 거고 여기다가 속도를 곱하면 동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다 속도 곱하면 동력이에요. 여기다 속도를 곱하면 동력인데 왜 여기 75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1마력은 75kgF 곱하기 1m/s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갖다 75로 나눠준 거죠, 이 값이.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요거 75 나눠준 값이 여기 나오는 거고, 여기 마찰계수 곱하기 P 곱하기 V 그대로 들어옵니다. 거기다가 더 좋은 게 뭐냐면은 마력이 붙였고 힘을 kgF 단위로 줬잖아요. kgF로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쓰시면 돼요. 이거 그냥 쓰시면 돼요. kgF로 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가 힘 kgF, 중계 아니라 kgF를 구하라고 하는 거죠. 구하라고. 그래서 여기 지금 요거 남겨놓고 나머지 식을 다 절로 밀어가지고 풀게 되면은 75kgF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또 아니었어요. 요런 문제는 많이 풀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 기출 패턴에도 많이 있고 해서.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플랜지 커플링에서 전체 볼트의 전단 저항력으로 전달할 수 있는 최대 토크는, 일단 여러분들 이거를 이해하시려고 그러면은 뒤에 뭐 2분의 db는 중심까지 어쩌고저쩌고 나왔는데, 이거 이해하시려면 요땐 요 그림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플랜지 커플링이 뭔지 아셔야 돼요. 이 그림이 좀 복잡한 게 이걸 제가 갖고 왔는데, 찾다 보니까 저도 갖고 있는 그림 중에 찾다 보니까 이거밖에 없어서 뭐 다 지우지 못하고 그냥 갖고 왔는데, 중요한 건 이게 지금 플랜지 커플링이죠. 볼트가 지금 4개 체결되어 있는 이런 구조, 이거 하나의 예입니다. 예. 지금 이게 이거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의 예로 갖고 왔어요. 제가 사례로. 예시로 갖고 온 겁니다. 요거 보시게 되면은 지금 문제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이 볼트가 지금 4개가 있는데 이 4개의 볼트의 전단저, 얘가 지금 여러분들 이쪽을 갖다가 원동축이라고 하고 이쪽을 종동축이라고 할게요. 원동축은 뭐예요? 이쪽에 지금 모터라든가 엔진이 걸려있다는 얘기예요. 모터라고 합시다. 그냥 모터가 걸려있고, 이 뒤쪽은 얘가 돌아가는 모터가 전달된 회전력을 받아서 돌아가는 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플랜지 커플링을 조이고 있는 요 볼트가 지금 4개인데, 이 볼트에 의해서 전달할 수 있는 동력은, 최대 토크는 얼마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 볼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볼트가 4개잖아요. 그러면 볼트 개수 4개가 들어가야 될 거, 분명히. 그죠? 볼트 개수 들어가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볼트의 단면적을 우리가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볼트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나사 산지름이 있고, 나사 골지름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전단 능력을 구하려고 하면은 산지름 쓸 거예요? 골지름 쓸 거예요? 여러분들 산지름 쓰면 안 되죠. 골지름 쓰셔야죠. 왜냐면 골지름이 커요? 산지름이 커요? 산지름이 크고 골지름이 작잖아요. 그럼 단면적으로 작은 걸 쓰셔야죠. 왜? 응력이라고 하는 건 전단 응력이고 압축 응력이고 간에. 자, 응력. 예. 응력은 단면적을 힘으로 나눠준 값이에요. 힘을 단면적으로 나눠준 값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가 커지게 되면 응력은 작아져요. 그 다음에 단면적이 작아지면 응력은 커지고요. 그죠? 예,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산지름을 쓴다. 그럼 단면적이 커지니까 응력은 작아지겠죠. 내가 설계해놓고, 얘는 얼마, 이거밖에 힘을 못 느끼겠네? 안전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얘가 응력을 크게 느끼고 있다. 얘가
더 큰 능력을 느끼고 있다 그래야 우리가 안전 설계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인식 자체가 생기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산지름이 아니라 골지름을 기준으로 설계를 합니다. 골지름 하나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사의 골지름에 대해서 그 단면적을 잡을 거고, 그렇게 되면 뭐가 나와요? 예, 그럼 전단 능력이 나오겠죠. 그쵸? 예, 전단 능력이 나올 거고, 그러면 전단 능력에다가 여기다가 단면적 A 곱해주면 이건 뭐예요? 전단력, 힘이 나오죠. 힘이고 얘는 전단력이 나올 겁니다. 그럼 여기서 보세요.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건 최대 토크잖아요. 최대 토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토크의 정의를 본다면은 얘는 회전 모먼트거든요. 회전 모먼트. 그러면은 회전 모먼트 같은 경우는 어차피 힘 곱하기 거리예요. 그러면 여기는 이미 나왔어요. 뭐예요? 전단력 곱하기 단면적 해주면 나와요. 힘 나왔습니다. 그럼 거리는 얼마가 되겠어요? 요 회전축 중심에서부터 요 볼트까지 중심까지의 거리만 되겠죠. 그 거리를 쭉 연결한 원이 바로 요거죠. 그죠? 그 원을 지금 여기서는 dB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dB 아래점자 d.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 dB 할 건데 거리인데 이거 전체 지름을 할 필요 없죠. 뭐야? 반지름만 하면 되죠. 2분지 dB. 자, 그래서 이 수식을 본다 그러면은 볼트의 전단 능력 곱하기 4분지 파이 A 제곱 이렇게 나왔잖아요. 요 A가 지금 의미하는 게 뭐예요? 볼트의 골지름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단면적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 식 그대로인 거예요. 전단 능력 곱하기 A. 예, 요게 단면적입니다. 전단 능력 곱하기 A. 그 다음에 2분지 D 해줬어요. 그 다음에 뭘 해줘야 돼요? 지금 이거 볼트 하나당 한 거죠. 볼트 하나당. 예, 만약 볼트는 6개일 수도 있고 4개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볼트 개수 Z를 곱해주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을 곱해주게 되면 8분지 어쩌고 저쩌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원래 이제 플랜지 커플링 같은 경우는 2개를 보죠. 전달할 수 있는 토크를 2개를 봅니다. 원래는. 자, 첫 번째 토크는 토크 1, 토크 2 해가지고 보는데 지금 우리가 구한 게 토크 2예요. 지금 우리가 구한 게 뭐예요? 볼트의 전단 저항에 의해서 전달할 수 있는 토크다. 그래서 이게 토크 2. 그럼 토크 1은 뭘까요? 볼트를 고정하지 않고 여기는 마찰력만, 여기서 발생하는 마찰력만 갖고 전달할 수 있는 토크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T1이에요. 그래서 전체 토크는 T1 플러스 T2 이렇게 나오죠. T2 이렇게 나옵니다. T2.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여기는 아직 딱 좋죠. T2는 고려하지 마. T1은 고려하지 마. T2로만 구하세요.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요거 그냥 갖다 푸시면 돼요. 예, 그냥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문제 나오면 잘 모르겠으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 이렇게 식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걸 분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자 8분의 1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전단 능력 갖고 나오고 그 다음에 파이 A 제곱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dB 대문자 D죠. dB 곱하기 Z 나오는데 여러분이 공부를 좀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요거 파이 A 제곱 나왔고 여기는 볼트의 골지름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4 밑으로 내려오고 이건 면적으로 치면 되겠네. 그럼 여기서 4 빠지고 2 남겠네. 요거 생각납니다. dB는 신 곱하기 거리니까 반지름? 오케이. 그럼 여기로 더 이게 풀려져요. 실제로. 뭐 다 해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좀 마음이 가는 거 가지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뭐 현장에서 뭐 다 활용하셔야 됩니다. 뭐 한 문제를 더 맞추려고 그러면은 안간 힘을 쓰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풀어내셔야죠. 네, 풀어내셔야죠. 자, 이제 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비틀린 각이 30도의 헬리컬 기어 한 쌍이 있다. 원동축 기어의 인수가 20이고요. 네, 치직각 모듈은 3mm. 두 기어의 중심거리가 80 곱하기 루트 3일 때 종동축 기어의 인수를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 과정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헬리컬 기어 같은 경우는 2가 요렇게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죠? 뭐 요렇게 이제 그리죠. 우리 보통 요렇게 기울어져 있다. 원래는 이제 우리 평균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가 이렇게 꺾인 거죠. 그래서 요 각도를 우리가 보통 비틀림각, 그래서 베타 이렇게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축 직각 모듈 같은 경우는 여기가 축 직각 모듈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간다 그래가지고 요걸 MS 이렇게 표시를 하죠.
여기 이걸 기준으로 하니까. 자, 근데 치직각 모드는 뭐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걸 기준으로 가죠. 그래서 얘를 M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네,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요 두 관계, MS와 M의 관계를 보시게 되면 직각삼각형에서 여기가 MS, 여기가 M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베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 두 관계는 직각삼각형에서 빗면과 밑면과의 관계죠. 그래서 빗면과 밑면과의 관계를 규정한 삼각함에서 뭐가 있습니까? 코사인 함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코사인 함수 베타는 어떻게 표시할 수 있어요? MS 분지 M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그러면 MS는 어떻게 됩니까? M을 갖다가 코사인 베타로 나눠준 값이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MS는 결론적으로 뭐예요? M을 갖다가 코사인으로 나눠준 값이랑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그 식이 그대로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는 MS는 준 적이 없어요. 여기서. 준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뭘 가지고 써야 돼요? 치직각 모듈 3mm를 써줘야 돼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수식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지금 3mm 집어넣고, 코사인 베타를 가져가야 되는데, 여기 지금 코사인 베타에 대해서는 준 적이 없어요. 지금 코사인 베타가 얼마입니까? 30도예요. 그러니까 코사인에 대해서는 코사인 30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문제를 풀 때 코사인 30도를 내가 만약에 모른다라고 하면 이 문제는 솔직히 못 풉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예 못 풀지는 않는데, 눈치 빠르신 분들은 여기 그냥 코사인 베타 묻어 놓으신 상태에서 끝까지 아마 끌고 갈 겁니다. 이거를 갖다가 그냥 코사인 30도를 끌고 가실 텐데, 어차피 여기 두 축의 중심거리를 80으로 줬기 때문에, 80 곱하기 루트 3을 줬기 때문에, 뭐 2분의 루트 3이나, 아니면 3분지 루트 3으로, 근데 2분의 루트 3이 제일 그래도 좀 타당하죠? 아니면 그냥 루트 3이나. 그래서 그렇게 가시면 조금 고민스러울 수 있긴 한데 그래도 가기는 갑니다. 정답까지는 못 가더라도. 근데 눈치를 좀 때려 맞춰야 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어쨌거나 여러분들 이 문제에서는 코사인 30도가 2분의 루트 3인 걸 이걸 알아야 깔끔하게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 그 삼각함수를 어디까지 외워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종종 계시거든요. 시험 준비하시면서 처음 보통 준비하시는 분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일단은 0도, 그 다음에 90도, 그 다음에 45도하고 30도, 60도에 대해서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은 알고 가시는 게 좋다. 저는 항상 이렇게 똑같이 얘기합니다. 매번 똑같이 말씀드립니다. 그걸 권장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처럼, 코사인 30도 바로 잡아내시려고 그러면은 방법이 없습니다. 삼각함수 값 기억하고 가셔야지.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요 수식을 이제 요렇게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조건에 다 집어넣은 거예요. 요 중심거리 값 80 곱하기 루트 3 해가지고 나왔고 나머지 다 좋습니다. 우리가 뭐만 지금 몰라요? Z2만 모르고 있습니다. Z2. 그래서 요거 다 풀어가지고요, 여러분들 저쪽을 다 밀어버렸어요. 저쪽 8, 9, 10 곱하기 루트 3인데 밀었더니 어떻게 나옵니까? 요렇게 나왔고. 결론적으로 Z2는 얼마가 되는 거야? 40 나옵니다. 그래서 종동축 기어의 일수는 40 딱 떨어지죠. 그렇게 여러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명시간 요거 나왔는데 볼 베어링. 볼 베어링.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여기서의 문제는 사실 두 가지를 묻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식을 기억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요게 지금 뭐냐면은 수명 시간입니다. 수명 시간. 그래서 LH는 가로 열고 C분지 P 한 다음에 여기 R 값이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볼 베어링 같은 경우는 3입니다. 얘는 3이고 만약에 롤러 베어링은 뭐예요? 10분지 3 이렇게 나오죠. 일단 요 식 알고 있는지 요 지수를 갖다가 볼 베어링하고 롤러 베어링하고 구별해서 알고 있는지 그래서 볼 베어링이라고 딱 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자꾸 문제 푸시다 보면은 이게 거의 대부분 롤러 베어링은 잘 안 넣고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거에 비해서 볼 베어링이 압도적으로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제 뭐 볼 베어링 만 나오나 보다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놀러면 항상 좀 같이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수명 시간을 줬죠. 8만 시간 딱 줬잖아요. 그리고 이 식을 보셔야 돼요. 여기 지수 3이 들어왔던 거 왜요? 베어링 때문에, 볼 베어링이기 때문에 이게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이 식에 의해서 지금 얘가 지금 8만 시간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야? 따는 건 안 건드리고 베어링 하중, 이 베어링 하중이라고 하면 C예요, P예요. C는 전격 하중이고 베어링 하중은 P라니까요. P라니까요. 그래서
P를 갖다가 얼마요? 2배가 되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배를 만들었더니 2PC의 3승이니까 2가 앞으로 나갈 거예요. 근데 3승을 해서 나갈 겁니다. 그냥 난다고 3승을 해서 나갈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8분의 1 PC 이렇게 나오죠. PC의 3승. 근데 아까 이거는 우리가 정의를 했잖아요. 8만으로. 8분의 1에다 8만 하니까 1만 나오겠네요. 1만 하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요 수식의 의미는 이런 게 있어요. 동등가 하중을, 그러니까 요 지금 베어링 하중을 2배로 늘렸더니 8만 시간 쓸 수 있는 베어링을 얼마밖에 못 써요? 10,000시간밖에 못 쓰네? 8분의 1로 줄었어. 와.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의외로 여러분들 이거 많이 안 틀리신 것 같아요. 이거는 오답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여러분들 이 문제는 2가지 패턴으로 풀 수 있다. 조금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고 푸신 분들은 계산을 해서 푸셨을 거고, 어떤 방법이든지 계산해서 풀었을 거고, 그냥 직관적으로 푸신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자, 왜 그걸 말씀을 드리냐면은, 자, 일단 요거부터 이 문제가 여러분, 이 그림이 2009년도 국가직에 나왔던 그림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뭐만 틀리냐면은, 그림은 똑같은데, 2009년도 국가직에서는 요 하중하고 길이, 그 다음에 요 회전 반경을 다 줬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 앞에서 봤을 때 F가, 우리는 F로만 나왔잖아요. 여기서는 3200이라고 줬습니다. 3200 주고, 그 다음에 전체 길이, 힘이 작용하는 데부터 전체 길이를 L값 200으로 줬어요. L을 40으로 줬습니다. 2009년도 국가직에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도면이 똑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2009년도 국가직에서는 얘를 400, 얘가 40, 그 다음에 L값이 40이고, L값이 40, L이 200, 그리고 여기가 3200이죠. 3200. 그렇죠. 3200. 이렇게 다 줬단 말이죠. 그래서 풀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똑같아요. 이 중에서 가장 큰 하중이 걸리는 리벳은 어디냐? 전단 하중이 걸리는 리벳은 어디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나는 모르겠어. 아니야, 나 직관적으로 그냥 생각을 해봤을 때,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일단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은, 얘가 지금 편심하중이 작용하는 리벳이거든요. 그냥 편심하중이 작용하는 리벳입니다. 그러면은 이 리벳에 대해서 이 편심하중이 작용하게 되면은 이 리벳에 회전시키려고 하는 회전력이 발생할 거고, 그 회전력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원형으로 발생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리벳을 어찌됐든 저찌됐든 여러분 어쨌든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서 원주 위에 배치를 하셔야 돼요, 얘네들을. 그러면 여기서 직관으로 봤을 때 여러분 어떤 원주가 나와요? 여기서 요런 원주가 나오겠죠. 그죠? 이게 일단 첫 번째다. 그래서 원 주변에 리벳을 다 배치하셔야 돼요. 아니면 배치된 리벳을 가지고 원을 만드셔야 돼요. 편심하중을 작용하는 리벳에서는. 아셨죠? 이게 첫 번째 스텝입니다. 그 다음에 얘가 원주가 이제 발생하게 되면 이 힘에 대해서 얘네 이쪽에 그러니까 이 리벳에 회전을 발생시키는 힘이 나타났는데 그 중심을 또 잡아내셔야 돼요. 원의 중심 어디입니까? 여기죠? 얘가 잡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딱 보세요. 얘가 이 하중이 작용하고 있으면 우리가 이 하중에 의해서 리벳에 작용하는 전단 응력입니다. 전단역입니다. 전단역은 크게 보면 2개가 발생하거든요. 하나는 직접 전단역.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간접 아니죠. 요 회전 모먼트에 의한 전단역이 발생합니다. 회전 모먼트에 의한 전단력이 발생해요. 그래서 직접 전단력이라는 건 뭐냐면은 F가 작용하면서 A, B, C, D 여기 4개에 똑같이 작용하는 방향도 똑같고 크기도 똑같은 전단력이 있다는 거여서 여기 A, B, C, D에 작용하는 전단력이 4개, 총 4개잖아요. 그러면 F 나누기 4 하면은 각각 뭐가 작용한다는 얘기예요? F 나누기 4만큼이 똑같이 A, B, C, D에 작용하는데 방향이 어떻게 될까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일단은 A하고 D는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물론 작용하긴 하는데 얘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얘네들은 어차피 이 힘 F에 대해서 수직이 아니라 수평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차피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어떤 게
제일 크냐라고 했을 때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얘네들은 빼버려요. 그럼 우리가 고려 대상은 얘네 둘이거든요. 둘 다 똑같이 여기 해가지고 4분지 F, 4분지 F 이렇게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직접 전단력은 이렇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회전 모먼트에 의한 전단력입니다. 자, 회전 모먼트의 전단력을 보신다 그러면은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힘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A 이제 B부터 볼게요. B 같은 경우는 회전력이 어떻게 작용해요? 회전 모멘트는 전단력이 여기서 이렇게 작용하나요? 여기서 이렇게 작용할까요? 방향이 당연히 이렇게 작용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C는요. 위에서 이렇게 작용했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작용하는 회전 모멘트는 전단력이 만약에 여기 똑같다고 하더라도 지금 얘는 한쪽 방향으로 그러니까 4분지 F에다가 더하기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고 얘는 이 똑같은 값이 4분지 F에서 마이너스로 나온다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서 가장 큰 힘이 작용하는 건 뭐가 됩니까? C가 되겠죠. 전단력이 작용하는 C. 이건 굉장히 직관적인 거예요. 계산 일일이 안 하고. 근데 이거 만약에 계산해서 한다 그러면 이제 요 문제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보자는 거죠. 예, 2009년도 국가직 문제를 가지고 모디파이를 한번 해보자. 왜? 똑같아요. 도면이 똑같은 거고 연 숫자를 줬으니까 한번 해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나온 Q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작용하고 있는 힘 F를 그 리벳의 수로 그냥 나눠준 거. 그래서 이건 뭐야? 직접 전단력입니다. 이게 지금 나온 게 이게 직접 전단력이에요. 직접 전단력 Q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나눴더니 800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 지금 각각 800이라고 하는 하중이 작용하고 있어요. 여기도 800, 여기도 800. 예, 지금 A하고 D는 그냥 날려버렸어요. 예, 지금 여기서는 고려하지 않을 거고 궁금하신 분 한번 해보세요. 저랑 같이 공부해 보신 다음에 나중에 한번 돌려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발생하는 각각에 발생하는 전단력, 비틀린 모멘트의 전단력 발생하는데 여기서 들어가려면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뭘 우리가 구해야냐면은 비례상수 K 값을 구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비례상수 K 값이 뭡니까? 막 따라가려고 그러면은 복잡하니까 여러분들 비례상수 K 값 항상 요거 식을 기억하세요. 예, 요 n이 의미하는 거는 리벳의 개수입니다. 어떤 개수? 그 아까 리벳의 그룹을 만들고 그 그룹 그 원을 만들었을 때 그 원주 위에 리벳이 다 올라가면 된다 했잖아요. 그럼 그 원주 상에 있는 리벳의 개수가 요 n이에요. RPM이 아니라. 그래서 리벳의 개수고 그 다음에 그 가상으로 만들었던 원의 반지름을 R로 할 겁니다. 요 F는 뭐예요? 자, 편심을 작용하는 하중이 F가 되는 것이고 요 이 값은 그 F에서부터 그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 즉 여기서부터 이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 이게 2가 되는 겁니다. 지금. 아셨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구해 볼게요. 그러면 요 n 리벳의 개수 4개였었죠. A, B, C, D 4개에다가 반지름은 40mm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40의 제곱 나왔고 누르는 힘은 3200입니다. 거기다가 곱하기 2가 얼마예요? 200 나왔잖아요. L이 200이니까. 그쵸? 예, 그쵸? 예, 200 나왔죠. 맞나요? 내가 지금 맞네요. 여기서부터 아니, 왜냐면 내가 예전에 여러분들 이게 여기까지 갔던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헷갈렸어, 잠깐. 예, 다행히 여기서부터네요. 예, 그러니까 L 값이 이 값이네요. 좋아요. 해서 K 값을 구했습니다. 얼마 나왔습니까? 100 뉴턴 퍼 밀리미터. 요 단위는 예, 참고하세요. 예. 뭐 해석 강의 하는데 이것까지 기억하세요 하고 싶지도 않고 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나왔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는 F 곱하기 40, 4000. F 곱하기 400. 예, 요거는 저걸로 봐야 되겠네요. 예. 3200 곱하기 나왔고, 여기다, 요거는 여러분들 F가 아니라 여러분들 요 100이 나왔고요. 예, 100이 나왔고, 요게 지금 K 값이죠. 예, 요 K 값이 지금 100이 나온 거고, 100 곱하기 400이라고, 요 100 곱하기 400은 뭐냐면은, 지금 이제 여기서 각각 여기 작용하고 있는 요 모멘트에서 이제 작용할 수 있는 힘이, 작은 힘이 100 곱하기 거리잖아요. 힘 곱하기 거리잖아요. 모멘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모멘트 그래가지고 곱하기 40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게 지금 F가 아니라 토크죠, 토크. 예, 토크가 지금 이렇게 나온 거죠. 예, 100 곱하기 400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B에 작용하는 애는 지금 800에다가 마이너스 4000이 나왔어요. 마이너스 4000. 그게 왜 마이너스 4000이냐면은
여기가 내려오는 게 800이고 여기서 올라가는 게 지금 4000이잖아요. 아까 모먼트에서 나온 게, 모먼트에 의한 전단력이 나온 게 여기 4000이거든요. 4000. 왜 4000이 나왔습니까? 앞에서 보시게 되면 네, 요거잖아. 100. 요 K 값에, 요 K 값 하면 요 K 값 곱하기 반지름 R 나오는 거니까 이게 지금 4000 나오는, 이게 지금 전단력, 토크에 의한 전단력, 이렇게 보시면 돼요. 토크에 의한 전단력.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아니, 전단력으로 봅시다. 그냥 전단력. F 타우라고 이렇게 할게요. F 타우, 전단력. F 타우. 요 F, 여기 아래쯤 F를 썼으면 좋았을 텐데. F 타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FT. FT로 합시다. 타우가 아니라 FT. 네. 좋네요. FT.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이건 FT 보시면 되는데,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선생님 이거 여기 힘 곱하기 거리인데 왜 뉴턴이 나오나요? 힘인가요? 여러분 이거 지금 이거 힘이 아니라 얘는 비상 K 값이라고요. K 값은 어차피 힘을 갖다 길을 나눠준 값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길이 곱하면 그냥 힘이 나와요. 전단력에. 그러니까 이 400이 결론적으로 이거예요. 지금 400이 B는 이 B 리벳에서는 밑에서 위로 작용하고, 이게 지금 400이란다. 4000. 자꾸 죄송합니다. 예, 4000. 4000. 얘는 위에서 아래로 작용하는 게 4000이고, 그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직접 전단력 Q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똑같이 여기 800. 얘는 800 나왔으니까 C는 더하면은 4800이 나오는 것이고, 예, 얘는 4000에서 800을 빼줘야 되겠죠? 그쵸? 예, 그럼 얘는 3200이 나오니 얘가 더 많이 걸린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과정 여러분, 이 편심화중에 작용했을 때 리벳에 걸리는 힘, 요거 많이들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요 문제로 정리하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구한다. 샘플링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게이트 밸브에 대한 설명을 보죠. 이번 시험에서는 게이트 밸브하고 스루스 밸브 두 개 다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요거 혹시 헷갈리시거나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요 앞에 제가 기계 일반 강의할 때 스루스 밸브하고 게이트 밸브하고 좀 막 설명을 했거든요. 그거 좀 참고하세요. 예, 그 문제가 몇 번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게이트 밸브 잘 몰라도요. 예, 여러분들 릴리프 밸브나 안전 밸브를 알면 이 문제는 풉니다. 왜? 지금 게이트 밸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있잖아요. 근데 4번 보기의 설명이 유체 압력이 일정한 압력 초과 시 자동으로 열려서 압력을 조절한다. 이게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안전 밸브. 특히나 이 안에서도 릴리프 밸브. 여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옳지 않은 설명이 됩니다. 나머지는 다 맞다는 얘기죠. 볼게요. 밸브를 완전히 열었을 때 유체 에너지 손실이 적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게이트 밸브 같은 나이프 게이트 밸브 같은 형상이 열면은 뭐 마찰되는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볼 밸브라든가 뭐 다이아프램 밸브 같은 경우는 그 유체가 그 밸브 안에서 이렇게 흐르면서 경로를 따라 움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손실이 좀 있어요. 자, 그다음 밸브 디스크의 승강 길이가 길어져서 개폐 시간이 증가한다 해서 얘는 뭐 궤도나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올라가는 것만큼 위에서 올려줘야 되고 내리려면 내리는 것만큼 내려줘야 돼요. 뭐 증폭이나 이런 장치가 없습니다. 밸브 디스크가 유체의 관료를 수직으로 막아서 개폐하는 그런 구조되어 있고, 그래서 요거는 우리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 그림이 하나 있긴 한데 요게 게이트 밸브죠. 네, 요게 게이트 밸브에서 요 똑같은 그림이 기계 일반에서 같이 슬루스 밸브하고 같이 설명하고 있으니까 놓고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1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외접하는 두 편겨의 중심거리가 250mm이고 회전 속도가 각각 1200rpm, 800rpm일 때 두 기어의 일수 차는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모든 값은 5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런 문제는 대부분 이제 보통 두 가지 패턴 중에 하나죠. 하나는 뭐냐면은 이걸 우리가 이제 그 두 기어의 일수 차라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원동 기어의 일수를 갖다가 Z1이라고 종동 기어의 일수를 갖다가 Z2로 한다 보면은 이 둘을 우리가 각각 구해서 빼서 구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보통 문제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가 되어 있고, 또 어떤 때는 이걸 우리가 각각 구하는 게 아니라
비례 관계식에서 Z1 마이너스 Z2 해가지고 이렇게 가로한 다음에 여기에 막 무슨 식들이 막 붙고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뭐가 딱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거 갖다 한쪽으로 정리해서 얘를 구하는 이제 그런 패턴의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예, 요걸 따로따로 구해서 빼주는 걸로 저는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사실상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면은 요 감속비부터 시작을 해요. 감속비. 그래서 보통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저도 그렇지만 저도 이제 해설을 해야 되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교재하고 맞췄는데 대부분의 교재가 원동 기호를 갖다가 아래 첨자 1번을 씁니다. 종동 기호를 갖다가 아래 첨자 2번을 써요. 2를 써요. 아래 숫자 2를 씁니다. 근데 이 의미가 뭐냐면은 얘는 이수가 얘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보통은 이제 원동 기어가 작고 종동 기어가 큽니다. 원동 기어는 모터라든가 엔진에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힘을 얘가 받아서 들어오는 애예요. 얘는 힘을 받아서 들어오는 애고, 얘를 따라서 도는 애가 이제 종동 기어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원동 기어가 작고 종동 기어가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도 그렇고 제가 이제 이론을 강의할 때도 보통은 원동 기어가 종동 기어보다 작은 경우, 작다는 얘기는 2가 작다는 얘기죠. 2가 작은 경우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 있습니다. 회전수는요. 회전수는 보통 원동 기어가 더 크죠. 작다 보니까 더 크고 얘가 천천히 돌아갑니다. 빠르게 돌아가고 천천히 돌아가고 이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래 첨자는 다 뭐예요? 지금 이걸 따라가고 있습니다. 원동 기어가 1번이고 종동 기어가 2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감속비 얘기를 하게 되면은 자, 여기 밑에다가 제가 원동 기어의 회전수를 넣었어요. 원동 기어 회전수 넣고 위쪽에 분자 쪽에 종동 기어의 회전수를 넣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나는 N2분지 N1 했는데 이거 틀렸나요? 아니에요.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 얘는 이수와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비례 반비례. 반비례하죠. 그래서 여기 Z1, Z2 이렇게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밑에다가 원동 기어의 회전수를 넣기 때문에 여기다 이수와의 관계를 넣게 되면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Z1이 위로 올라갔고 Z2가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서로 반비례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회전수하고 이수의 그 차이는 서로 반비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꾸민 이유는 왜 이렇게 꾸몄겠어요? 일단 이렇게 시작하면 할 게 없어요. 왜? 조건이 별거 없어요. 모듈값 주고 중심거리는 줬는데 회전수 각각 1200, 800이다 이거밖에 준 게 없거든.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감속비를 가지고 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끌고 가는 것밖에. 그래서 여기까지는 일단 막막합니다. 저도 풀다 보면은. 네, 이 뒤에 내가 어떻게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여러분들이랑 저랑 똑같아요. 그러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딱 문제를 갖고 나서 보니까 회전수가 나왔죠. 지금 외주원 투표는 중심원이고 회전수가 각각 1200과 1800이라고 했는데 어떤 걸 원동차다 어떤 걸 종동차 얘기는 안 해줬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만든 머릿속에 기준을 갖고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나는 1200하고 800을 넣었으니까 자, 이 수는 서로 반비례 하잖아. 그래서 Z1, Z2 이렇게 하는 거예요. Z1, Z2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고 났더니 뭐가 만들어졌어요? 요 Z1과 Z2에 대한 비례식이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요 식 하나 일단 만들었습니다. 일단은. 이제 여기서 이걸로 만족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내가 또 뭘 받았습니까? 중심거리하고 모듈값을 받았답니다. 이것도 써먹어야죠. 그래서 이번엔 중심거리 만들 수 있는 제일 만만한 식이 뭡니까? 요 식이잖아요. 예, 이거 뭡니까? 중심거리는 기어 피치원 지름이죠. 피치원 지름을 2개 더한 걸 반 나눠준 것이 뭡니까? 중심거리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러분 우리 기어 같은 경우는 항상 여러분들 고마운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 모듈값의 정의가 피치원 지름을 갖다가 이수로 나눠준 값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치원 지름을 알고 이 모듈값을 알면은 당연히 Z값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Z 이꼬르 모듈값 분지 D 이렇게 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아직 이걸 모르니까 이렇게까지 올 필요 없고 우리는 이걸로 가야 되겠죠. 지금 우리가 지금 요 D에 대해서 피치원 지름에서 정리했잖아요. 이걸 이수로만 만들어보면 이수. 그러면 C에 뭐가 하나 더 나올 것 같아 느낌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것도. 자, 그럼 만들어 봅시다. 이수에 대해 정리합시다. 이수를 만들면 어떻게 돼요? Z 이꼬르
이수에 대해서 아니야. 피치원즘에 대해서, 피치원즘에서 만들어냈죠. 네. 예. 왜냐면 여기 지금 피치원즘이 있으니까 피치원즘에 대해서 모드 값하고 이수를 정리해야죠. 그래서 모드 값이 있으니까 우리 피치원즘에 대해서 정리하면 D 이꼬르 모드 값 곱하기 Z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정리를 했더니 모드 값 곱하기 Z1, 모드 값 곱하기 Z2에서 이 모드 값이 공통인자니까 여러분 모두 두 기어가 맞물려 있으면 딴 거는 몰라도 모드 값은 같아야 돼요. 네. 딴 건 몰라도 모드 값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앞쪽으로 뽑아내는 거예요. 모드 값을. 뭐 되게 복잡하게 돼 있네. 자, 일단 지우고 가겠습니다. 네, 지우고.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자, 요렇게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만들어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만들어냈잖아요. Z2 이꼴 2분지 3 Z1. Z2에다 이거 집어넣으면 되지 않겠어요? 그냥?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나는 요 Z1 이꼬르 3분지 2 Z2 했는데 상관없어요. 그럼 여러분 뭘부터 구하겠어요? 아마 여기다가 여러분 Z1에다 이걸 집어넣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은 Z1을 먼저 구하실 겁니다. Z1에 대해서. 상관없어요. 저는 이렇게 정리해 놓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 놓고 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예. 얘를 집어넣게 되면은 저걸 구하겠죠. Z2부터 먼저 Z1부터 저는 구하겠죠. 여러분 Z2부터 먼저 구하실 거고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식을 만들었고 이렇게 식을 만들었고 여기다가 조건을 줬습니다. 250 중심값 그 다음에 5 모듈값 Z1, Z2는 우린 몰라요. 이 상태에서 그래서 정리를 했더니 Z1 플러스 Z2는 100. 이게 두 번째 식이 나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식이었고 아까. 그럼 두 식이 나왔으니까 두 개의 미지수를 풀 수가 있는 거죠. 불면서 그래서 여기다가 뭐예요? Z2에다가 얘를 집어넣는 겁니다. 집어넣었더니 2분의 5 Z1 뭐예요? 뭐가? 102. 그럼 Z1을 구할 수 있게 Z1은 40 나옵니다. 40 나왔고 그러면 그 40을 우리는 어디다 넣으면 돼요? 여기다 40을 넣으면 되겠죠. 40을 넣었더니 Z2는 얼마가 돼야 돼요? 60이 나와야 되겠네요. 그죠? 그럼 두 차이는 20 이렇게 딱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 12번 문제 볼게요. 요거는 여러분들 기어열이죠. 기어열. 네, 기어열이고 4개의 기어가 지금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쭉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여기 속도비를 줬습니다. 감속비랑 쓸 수 있는 속도비를 줬기 때문에 이거는 그닥 그렇게 여러분 막 고민하실 필요가 없고 그냥 우리가 어차피 여기서 쓸 수 있는 식은 지금 요거예요. 요 식 하나 갖고 이제 가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차피 쓸 수 있는 식은 이건 뭐예요? 이 속도비는 어차피 맨 처음에 시작하는 기어의 속도와 최종 맨 나중에 있는 기어의 속도 B 이렇게 나. 얘는 뭐랑 똑같다? 자, 요 방향으로 하죠. A, B, C, D. 그래서 제가 N 방향으로 갑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N 방향으로 갑니다. 이렇게. 근데 N이 아니라 원래 이제 N은 이거죠. 넷플릭스 N인데 N하고 비슷한 방향이죠. M 방향은 아니고 N과 비슷한 방향으로 갑니다. 요렇게 움직입니다. 말씀을 드렸죠. 이게 지금 기어 4개가 복합열로 되어 있을 때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요 식 그대로 이용할 거예요. 요 식 가지고 그대로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요걸 했는데 그 첫 번째 기어의 RPM과 맨 마지막에 있는 기어의 RPM의 B를 그냥 그대로 줬죠. 12분의 1. 12분의 1로 줬습니다. 12분의 1 줬고 나머지 A, B, D에 대한 이수를 너무나 친절하게 다 줬어요. 이수를 다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28, 그다음에 C는 우리는 모르니까 이건 지금 구해야 되는 거고 90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푼 거예요. 그냥 이거 봅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요밖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보시게 되면은 예전에 어떤 학생이지? 공무원 쪽은 아니에요. 공무원 쪽은 아닌데. 어떤 선생님이 질문했는데 선생님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여기 알아야 되는 건 그럼 C하고 Z는 몰라도 되는 겁니까? 물어보신 거죠. 왜요? 그랬더니 아니 감속비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차피 여기도 요거하고 요것만 남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뭐냐 복합 기어열은 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요 식을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문제는 조금 좀 웅장하게 나왔는데 푸는 방법은 그닥이다. 그리고 요 식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는 식이죠.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13번 문제 볼게요. 하중이 12kN이랍니다. 레디얼 엔드 저널 베어링의 발열 계수가 이제 발열 계수 나왔네요. 발열 계수 나왔습니다.
제가 왜 발효계수 나왔네요 막 이러냐면은 지금 기계 일반 듣고 이거 들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기계 일반에도 요게 나왔습니다. 네, 발효계수. 근데 이제 오답으로 나왔죠. 물론 오답으로 나오게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문제를 푸는 키워드로 나왔어요. 어쨌든 베어링 발효계수가 2 뉴턴 밀리미터 제곱 곱하기 메타퍼세크일 때, 단위도 복잡해. 전원의 길이는 얼마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일단은 이 발열계수가 뭡니까? 얘죠? 압력 곱하기 속도예요. 압력 계수. 얘를 아까 우리가 이제 베어링의 속도계수, 또 발열계수 이렇게 얘기를 하는 압력 속도계수, 압력 속도계수 또 발열계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말하는 게 발열계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압력 곱하기 속도다 보니까 요게 지금 압력 단위고 요게 속도 단위입니다. 근데 참 얘 보면 볼 때마다 신기해요. 예, 여러분들 제가 요거 우리 해설 강의 하면서 좀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보통 이런 단위가 있으면 이게 길이 단위잖아요. 보통 뉴턴 퍼 밀리미터인데 미터로 치환을 했을 때 미터 단위 만들었을 때 곱하기 미터 퍼 세크잖아요. 그렇죠? 여기 제곱이고 이런 단위 있으면 우리가 보통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죠. 이런 것들 보통은. 어떻게 씁니까? 우리가 얘하고 약분되잖아요. 하나 남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단위가 뉴턴하고 퍼 미터 곱하기 세크 이런 식으로 단위가 만들어져요. 보통. 근데 얘는 그냥 이대로 가는 이렇게 쓰죠. 보통.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건데, 자, 요 두 식을 보게 되면 이제 어쨌든 요 베어링 압력은, 자, 베어링이 있으면 베어링에 작용하는 하중 P를 갖다가 투영면, 이 베어링에 들어가 있는 축의 투영면, 그래서 요 가상의 단면적을 가지고 나눠주죠. 이게 면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D, 요게 L 그래가지고 DL 분지 P 이렇게 나와요. DL 분지 P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요게 지금 스몰 P 베어링 압력 되는 거고요. 자, 회전수 V는 뭐야? 60 곱하기 초면 파이 DN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60은 이 D가 요 N이 RPM이기 때문에 분당 몇 회전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초세크로 요 미터 퍼 세크니까 세크로 나눠주라 들어간 것이고, 요 D는 밀리미터니까 얘가 밀리미터이기 때문에 미터로 바꿔주기 위해서 나누기 1000 해준 겁니다. 그래서 요 식을 만드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가만히 보니까 뭐가 좀 위아래 뭐가 있어요? D하고 D가 있죠. 지름하고 지름이 있죠. 그래서 요걸 나눠줄 겁니다. 나눠줬더니 결론적으로 지금 수식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60 곱하기 1000 곱하기 L 하나 남았고 P 곱하기 파이 곱하기 N 하고 남아 있습니다. 이게 결론적으로 뭐예요? PV란 얘기죠. 발열계수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봤더니 우리가 지금 이제 이걸 여기까지 만들었으면 다 끝났어요. 다 끝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건 뭐예요? P, 파이, N, L 중에 뭐예요? 지금 전원의 길이 요 L 구하라는 겁니다. 전원의 길이 L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요 L을 구할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얘를 두고 얘를 이쪽으로 옮기고 얘를 이쪽으로 옮기게 되면은 요렇게 식이 만들어지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보니까 베어링의 발열계수를 2로 줬어요. 2를 줬습니다. 단위도 지금 다 이미 앞에서 맞춰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그냥 2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PV는. 나머지는 그냥 조건 그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P 같은 경우는 하중 12kg 뉴턴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12에다가 킬로 뉴턴이잖아요. 뉴턴. 킬로 뉴턴이니까 12 곱하기 원래 이제 12,000 하셔도 돼요. 12,000 하셔도 되는데 좀 없어 보이니까 내가 없어 보인다면 좀 그런가? 뭐 급하시면 12,000 하셔도 되는데 곱하기 10의 3성. 곱하기 10의 3성. 이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파이는 3으로 하라 그랬죠? 다행히.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3. 그 다음에 N, RPM은 회전속도는 300rpm, 그죠? 300. 이거 그대로 놓고 돌린 거죠. 놓고 돌렸더니 얼마가 90mm가 나온다는 거죠. 요 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풀어 나가시면 돼요. 네. 요 14번 문제 여러분들 이제 보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닌데 약간 조금 새로운 유형? 그러니까 요런 문제를 많이 풀어보실 일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풀려면 여러분들이 뭘 먼저 알고 계셔야 되냐면은 요 아이델 반식입니다. 요 아이델 반식. 그래서 2에다가 마찰계수 곱하기 세타가 지수로 올라가 있는 요 수식. 그래서 얘를 갖다 우리가 보통 아이델 반식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이델 반식에서 나온 장력비 이렇게 얘기를 하는 뭐 둘 다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어쨌든 장력비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요 2가 의미하는 건 익스포넨셜 함수라고 그래가지고 로그 함수에서 갖고 온 익스포넨셜 자연 로그 함수가 되는 거고 자연 로그 함수의 밑에 지수가 되는 거고 지수와 밑에 값, 아래 값이 되는 것이고 얘가 이제 지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쭉 얘기를 할 때 긴장측 장력을 구하세요 했는데
가만히 보게 되면은 다 뭐의 곱수 나와 있어요? 장력비와의 곱으로 나와 있어요.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요거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TT 이꼬르 TS 곱하기 2. 이게 좀 지저분하게 써가지고 TS 곱하기 장력비 마찰계수 곱하기 세타, 요렇게 가시면 돼요. 지금 이거 구하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긴장측 장력은 이반측 장력에다가 이걸 곱할 건데 얼마 곱해야 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또 이반측 장력도 친절하게 줬어요. 아주 너무 친절하게 줬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이걸 구하는 거예요. 그냥 이걸 구하는 문제인데, 문제는 얘거든요, 지금. 익스포넨셜 함수도 좀 들어가 있고, 요 값을 내가 어떻게 해볼까? 그럼 얘는 좀 요거만 따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찰계수 곱하기 세타는, 지금 마찰계수는 얼마입니까? 마찰계수 0.2예요. 그럼 0.2 곱하기, 그 다음에 접촉각이 얼마입니까? 150도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접촉각 얘기예요. 이 세타가 지금 접촉각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150도, 0.2 곱하기 150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얘는 각도잖아요.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요 세타는 각도가 아니라 호도법을 넣으셔야 돼요. 호도법. 그래서 호도법을 넣으시게 되면은, 여기 넣으시려면 150도에다가 곱하기 180분지 파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라디안 값으로 나와요. 근데 이걸 해보시게 되면은 180하고 150이니까 이걸 이제 3으로 나누게 되면은 6, 3, 5, 6분의 5파이가 되죠. 이거 왜 이렇게 180분의 파이를 합니까? 이거 여러분들 제가 호도법 그렇게 어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기계 설계에서 호도법 때문에 막 포기하신 분 없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360도가 이건 각도를 표시하고 호도법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2파이예요. 2파이. 2파이입니다. 자, 그 다음에 180도가 호도법으로 나타내면은 파이예요. 그 다음에 90도가 호도법으로 나타내면은 2분의 1 파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가 요를 갖다가 호도법을 나타내고 싶으면 150에다가 180분지 파이 이렇게 하면 돼요. 180분지 파이. 예. 이걸 호도법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이걸 호도법을 나타냈고, 이렇게 했더니 얼마 나니까 지금 뮤 곱하기 세타는 결론적으로 뭐예요? 6파이가 나오는 거고, 그러면은 2분지 6파이예요. 그러면 이걸 갖다 그대로 넣게 되면은 10 곱하기 2, 그러니까 장력비가 나오는데 그게 6분지 파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6분지 파이 승이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15번 문제인데요. 요거 많이 이게 제일 오답률이 높아요. 이게 54%입니다. 오답률이 여러분들이.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분들 요 표를 보는 거를 조금 어려워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요거 하나씩 좀 뜯어봅시다. 일단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구해야 되는 건 동등가 하중이에요. 동등가 하중이고, 여러분들이 이 동등가 하중을 구하시려고 그러면은 이 식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이 동등가 하중이 뭐냐면은 베어링에, 사실 우리가 이제 베어링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만 침이 작용하니 이쪽으로만 작용하니 이렇게 가는데, 실질적으로 베어링에 작용하는 하중이 이것도 작용하고 이것도 작용하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베어링을 우리가 수명을 구하거나 베어링 하중을 계산할 때 C분지 P 해가지고 뭐 여기다가 R 치료해줘. 볼 베어링 같은 경우는 3 넣고, 놀러 베어링 같은 경우는 3분지 10 넣고 이렇게 하는데, 요 하중 얘가 중요한 거거든요. 얘를 구할 때 수직으로만 내오는 게 아니라 이것도 작용하고 이것도 작용하니 이걸 다 고려한 하중, 즉 뭐예요? 이걸 두 개를 다 고려한 등가 하중. 얘네를 합친 값과 비슷한 동등가 하중을 만들어 보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여기 나오는 요 P는 앞에서 우리가 배운 P하고 다른 겁니다. 그래서 얘는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힘을 다 합쳐놓은 거예요. 하나로 퉁친 겁니다. 하나로 퉁친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내가 그 하루에 그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 따지다 보면은 뭐 내가 이제 10시간을 공부를 해야 돼. 근데 이제 자는 시간 빼고 뭐 나머지들 있잖아요. 뭐 밥도 먹어야 되고, 뭐 친구랑 잠깐 전화 통화도 해야 될 수가 있고, 가족분들하고 얘기도 해야 될 수가 있고, 또 걸어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시간을 세세하게 다 하는 거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하나로 뚱쳐가지고 내가 그냥 이런 데 쓸 수 있는 시간 한 2시간 퉁쳐가지고 두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요 시기에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푸실 거예요. 이거 가지고 풀 건데 자 이거를 푸는 방법이 이 표를 가지고 가라는 얘기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베어링의 등가 하중 개수표에서 접촉각이 25도이고 고정형 단열 앵귤러 볼 베어링의 반지름 방향 하중과 축방향 하중을 각각 이거 반지름 방향 하중이에요. FR 그다음에 반지름 방향 하중과 축방 이게 여러분 반지름 방향 문제가 이게 지금 타이핑을 했는데 이게 문제가 조금 적이 됐네요. 잠깐만요. FR 100 FA는 6이다. FR 어느 게 반지름 방향이죠? 지금 문제가 잠깐만요. 제가 문제를 좀 볼게요. 여기 있네요. 네, 여기 반지름 있어요. 지금 반지름 그렇죠. 반지름 방향이 FR이죠. 축방향이 FA고 반지름 방향 하중이 이게 FR이고 이 문제 잘못됐네요. 이게 FA고 예. 하면서 이게 좀 이게 적어요 여러분들. 이게 수십 편집기에서 갖고 오는 게 오다 중간중간에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예. 그래서 어쨌든 FR 반지름 방향 하중이 FR이고 축방향 하중이 FA입니다. 네. 동등가 하중을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표를 보시게 되면은 일단 앵귤러 볼 베어링 해가지고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뭐야? 접촉각이 나오거든요. 근데 접촉각이 20도일 때 25도일 때요. 그럼 문제 보시게 되면 접촉각 자체가 25도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접촉각 20도일 때 얘는 갖다 버릴 거예요. 얘는 안 씁니다. 접촉각이 25도일 때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를 쓸 거예요. 여기를 쓸 건데 자, 요 B가 있습니다. 반지름 방향, 지름 방향 하중과 축방향 하중, 지름 방향 하중과 축방향 하중의 B가 이 값보다 작을 때, 이 값보다 클 때예요. 근데 이 값이 얼마냐면은 여기 있을 때는 지금 25도일 때는 0.68이에요. 이 값이. 그래서 이 값은 그냥 얘는 고정입니다. 0.68 고정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요 B만 따지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FR이 지금 1000이고 FA가 600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걸 한번 나눠 보셔야죠. 여기처럼 R이 밑으로 가고 FA가 그러니까 FR이 밑으로 가고 FA가 위로 갈 수 있도록 수식을 만드셔야죠. 그래서 만들었더니 1000분지 6이에요. 600이에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0.6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값은 0.68이에요. 그러면은 얘는 얼마예요? 0.6이니까 0.68보다 작죠? 어디에 해당됩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중에서도 여기는 또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쓸 거는 얘 둘밖에 없는 거야. 결론적으로. 아셨죠? 예. 여기 지금 그러니까 이 표가 지금 조금 제가 좀 지저분하게 했는데 이거 좀 지우고 다시 설명드리다 보면은 이 표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쓸 거는 얘 안 쓸 것이고 예, 얘 쓰면 안 되고요. 얘 안 쓸 거고 그다음에 여기도 안 씁니다. 결론적으로. 그럼 우리가 쓸 거는 결론적으로 남는 게 얘 둘이죠. 예, 얘는 이미 썼고 얘는 썼고 감사하게 썼고 근데 되게 재밌어요. 수식이 x는 1인데 y 대문자 y는 0이에요. 하중계수가 지금 0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등가 하중 같은 경우는 P는 XVF 곱하기 R, Y 곱하기 FA 이렇게 우리 식이 꾸며주는데 요 V는 속도계수거든요. 근데 지금 속도계수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럼 얘는 그냥 없습니다. 또 없다 0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얘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P 이꼬르 XFR YFA 이렇게 더해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Y가 0이잖아요. 여기서는 0을 넣어주셔야죠. 여기서는 0을 V는 지금 우리 원래 속도계수인데 여기 속도계수가 없으니까 그냥 얘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뒤로 살짝 빼시면 되고 얘는 Y는 여기 있는데 0이니까 여기 0을 곱해줘야 돼. 그럼 얘는 어차피 0이 됩니다. 근데 FR이 아까 얼마죠? 1000이라고 그랬잖아요. 1000에다가 2를 곱해주니까 1 곱하기 1000 해가지고 얼마나 1000 그냥 나오는 겁니다. 하중이. 그래서 답이 100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 골라내시면 됩니다. 요 표 보시는 거 네, 좀 바빠서 그러셨을 것 같아요. 예, 오답률이 워낙 높았습니다. 이번에 이게 54%. 네, 54%.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6번 보도록 할게요. 예, 구피 모먼트와 필름 모먼트를 동시에 받는 축이 구피 능력이 4MPa이고 전달 능력이 2√3MPa일 때 최대 주응력을 구하세요. 그랬어요. 최대 주응력. 구해야죠. 구해라는데 뭐 최대 주응력
구하려면 구해야죠. 어떻게. 일단은 여러분 최대 주응력을 갖다가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시그마 맥스, 시그마 미니멈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최근에 나온 대부분의 교재내는 거 보면은 최대 주응력을 시그마 1, 최소 주응력을 시그마 2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고요. 요 중간에다가 요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만 바뀌잖아요. 최대 주응력 땐 플러스, 최소 주응력일 땐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식하면 정리해 봤습니다. 시그마 1 이꼬르 2분지 구피능력 곱하기 2분의 1 한 다음에 구피능력의 제곱, 여기 전달 능력의 제곱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식에다가 그냥 여기 있는 애 4메가파스칼, 2 루트 3 메가파스칼을 그대로 넣어줬어요. 그래서 2분의 1 4메가파스칼, 그러니까 여기 4 들어왔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안에 루트 안쪽에다가 4메가파스칼의 제곱, 그 다음에 4 곱하기 2 루트 3 뭐예요? 타우의 제곱이죠. 그래서 타우의 2 루트 3 타우의 제곱 넣어줘가지고 이렇게 식을 꾸며놨더니 그냥 딴 거 안 하고 그냥 요것만 가도 그냥 6 나왔습니다. 이렇게 6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풀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의 오답률이 57%. 아까 거보다 조금 더 높았는데 거의 뭐 얘가 이제 탑입니다. 제일 어려웠던 문제가 17번 문제였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 내구선도에 대한 문제라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 요걸 풀어보려고 그러면은 요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내구선도에서 군맨선을 따라간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게 지금 소더버그선, 군맨선, 거버선을 좀 놓고 같이 놓고 보셔야 돼요. 요거 같이 놓고 본다 보면은 식이 다 동일합니다. 어느 부분이 동일해요? 지금 요 위에 있는 건 다 동일합니다. 위에 있는 요 내용들은. 그래서 내구선도의 어떤 처음부터 얘기하려고 그러면 제가 반복 응력부터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거든요.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일단 여기서부터 그냥 설명을 하는 거니까 요 앞부분에 필요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각자가 좀 찾아보실 수 있고 여기서 뭐 이해가 되시면 여기서부터 그냥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요 내용을 좀 보셔야 되면 여기서 지금 시그마 A가 의미하는 거는 응력의 진폭입니다. 응력 진폭이고 요 시그마 M이 의미하는 거는 평균 응력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얘기가 뭐냐면은 지금 요게 편진 응력이거든요. 편진 반복 응력입니다. 편진 반복 응력인데 여기가 지금 제로예요. 0입니다. 근데 그 위를 갖다가 이렇게 응력이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걸 편진 반복 응력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응력의 진폭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여기 중간선이 있어요. 요 중간에 있는 요 중간선이 있는데 이 응력의 평균 값이 바로 요게 시그마 M이 요 중간선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응력의 진폭은 뭐냐면은 여기서 요 값을 의미를 해요. 요걸 기준해서 위에 있는 값, 아래에 있는 값. 이제 둘은 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시그마 A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진 반복 응력으로 했거든요. 여기서 쭉 보게 되면은 인장 편진 응력, 그러니까 편진 응력, 뭐 편진 반복에서 반복을 빼고 그냥 편진 응력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차피 내구선도에서는 여러분들 이게 다 반복 응력이기 때문에 빼고 얘기해도 돼요. 인장 편진 응력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걸 얘기하는 거고, 자, 요렇게 생긴 요 인장 편진 응력에서는 응력의 진폭 A하고 평균 응력이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응력의 진폭 그 평균 값하고 응력 진폭이 서로 같고 모는 제로다. 응력의 최소값, 요 최소값은 제로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조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셔야 되면 요 시그마 A, 시그마 M 이렇게 있는데 요게 타면 얘가 진폭, 평균값, 진폭, 평균값, 진폭, 평균값 다 똑같아요. 소더버그선, 군맨선, 거버선 다 동일합니다. 근데 뭐만 다르냐면 요 밑에 있는 얘네들이 달라요. 이제 그래서 여기 소더버그선 같은 경우는 여기 항복 응력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군맨선 같은 여기 극한 응력이 들어와요. 그 다음에 거버선 같은 경우는 극한 응력이 들어오니까 군맨선은 그냥 유사한데 여기 통으로 여기를 제곱으로 처리합니다. 제곱으로 처리해요. 요만 달라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뭐 피로한도, 항복강도, 극한강도 이렇게 나오는데 요게 지금 피로한도거든요. 요게 지금 피로한도 값이다. 시그마 2가 지금 다 피로한도 값이에요. 그래서 피로한도 값은 다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풀 건데 요 앞에서 이게 뭐라고 했어요? 인장 편진 능력에서 했다 보니까 군맨선에서 시그마 A하고 시그마 M은 같다라고 놓고 풀 겁니다. 시그마 A와 시그마 M은 같다라고 해놓고 풀 거예요.
예, 풀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안전계수는 1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요 뒤에서 보시면, 예, 요 안전율 나눠준, 여기다 안전율도 다 우리가 나눠줄 수 있거든요. 밑에서, 우리 분모 쪽에서 안전 나눠줄 수 있는데, 얘는 1이기 때문에 그닥 큰 의미가 없어요. 이 문제에서는. 원래는 이제 의미를 넣으려고 하면 넣을 수가 있는데, 이 문제에서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문제, 아이고. 예,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좀 이 식을 갖고 그대로 풀 거예요. 뭐 여기서 지금 그랬잖아요. 군맨선을 가지고 풀어라. 군맨선을 사용한다 그랬으니까 요 식을 갖고 풀 겁니다. 요 식을 갖고 풀 거예요. 풀 건데 1이라고 했으니까 요 1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그냥 의미가 없으니까 빼버리고, 자, 나머지를 볼게요. 지금 요 시그마 m은 시그마 a하고 같다고 요 시그마 a라고 두고 수식을 정리합니다. 뭘 여기는 이제 나머지 다 넣을 거예요. 항복 강도 200을 넣을 거예요. 항복 강도? 필요한도 150이니까 여기다 150 들어갈 거고요. 시그마 2 값 대신에 150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극한 강도 넣을 거니까 극한 강도 1로 들어갈 겁니다. 그럼 나머지 요걸 하게 되면은 이거 시그마 A가 공통점이 이쪽 빠지죠. 그래서 시그마 A가 빠지고 납니다. 그러면 이게 1보다 작아야 돼요.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뭐 답은 나왔죠. 시그마 A 있고 1이니까 요거 두 개 통분해가지고 정리하게 되면 시그마 A는 100 나옵니다. 100 나와요. 그래서 응력 진표의 크기 시그마 A를 구한다 그러면은 100 이렇게 나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 편집 반복력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거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요 거버선, 군맨선, 요 의미 알고 계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답률이 좀 높더라고요. 네, 뭐 알겠습니다. 네. 자, 18번 문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유효지름이 D고 피치가 P인 한 줄 나사의 자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 마찰 개수는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두 개를 놓고 보는 거죠. 마찰 개수하고 그 다음에 리드각에 대한 탄젠트 값, 요 두 개만 알면 이 식은 유도가 됩니다. 요 두 개씩은 유도가 됩니다. 그래서 요 마찰각 같은 경우는 마찰 개수는 마찰각의 탄젠트죠. 탄젠트 마찰각 하면은 마찰 개수예요. 이거는 그냥 뭐 쭉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탄젠트 람다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사에서, 자, 여기 길이가 유효지름 d2 곱하기 파이고, 요 높이가 뭐 이게 원래 리드 값이잖아요. 리드 값이고, 결론적으로 리드 값은 줄수 곱하기 피치니까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여기가 이제 피치로 그냥 표시되어 있거나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분들은 이걸 한 줄 나사를 보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공무원 시험에 이건 한 줄 나사도 나오지만 두 줄 나사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피치로 아시는 것보다는 리드 값으로 딱 정해놓고 계시는 게 더 안전합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요 리드 값이잖아요. 그래서 요 값이 람다 각이고 리드가 이렇게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높이와 밑면에 규정하고 있는 상악함수, 그래서 탄젠트 람다는 D2 곱하기 파이 분지 L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우리가 풀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여기 나온 것이고, 이거 나온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우리가 이제 자립 조건에서는 마찰각이 람다각보다 같거나 커야 돼요. 같거나 커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있으면 양쪽을 똑같이 탄젠트 안으로 집어넣으면 어때요? 똑같은 식이 만들어집니다. 이 관계에서 양쪽을 다 탄젠트로 하게 되면 탄젠트 로우는 탄젠트 람다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제 요 식이 나오는 거고, 그럼 탄젠트 로우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돼요? 마찰계수 집어넣고 탄젠트 람다에다가 파이 d 분지 L 집어넣게 되면은 뭐 요 식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요 L을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사의 줄수 곱하기 피치를 했죠. 줄수 곱하기 피치. 이렇게 만들어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입니다. 요거 이제 스프라켓 체인. 그래서 체인의 속도 변동률을 구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체인의 속도 변동률. 그래서 속도 변동률은 어떻게, 여기 보니까 속도 변동률을 구해라 해놓고 이걸 또 줬어요. 그래서 나도 처음에 이제 이거 보고 뭐지? 막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이용해서 구해라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는 거죠. 요거 한번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이제 풀어봤는데, 일단 최대 속도, 최저 속도, 최고 속도와 최저 속도, 최저속도죠. 최고 속도, 최저속도로 했는데, 최고 속도는
스프라켓의 그 R 곱하기 그 반지름 최대, 그러니까 얘가 스프라켓 위에 올라가 있을 때, 속에 들어가 있을 때 그게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R 곱하기 각속도 하면 2분지 R 나오는 것이고, 얘는 각속도를 갖다 그대로, 그러니까 이 각속도는 안 건드리는 거예요. R 맥스와 R 미니멈의 싸움입니다, 결론적으로. 예, 그래서 얘는 2분지 D에 코사인 Z분지 파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난다 그러면 이거는 결론적으로 뭐가 되는 겁니까? 맥스에다가, 여기 맥스에다가 코사인 Z분지 파이 곱한 거랑 똑같죠? 뭐가? 최저 속도가. 그러니까 최저 속도는 어차피 최대 속도에다가 코사인 Z분지 파이 한 거랑 똑같아요. 요 값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놓고 보면은 요 두 값을 어디다 넣었냐? 여기다 넣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보세요. 결론적으로 이 보기를 보시게 되면 1 마이너스 코사인 Z분지 파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파이 대신에 요즘 못 쓰는 거니까 180도를 다 넣어준 거야. 180도 넣어준 것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나왔고, 자, 그 다음에 요거 수식을 보시게 되면 지금 맥스 이거 없어졌죠? 그럼 결론 뭐예요? 다 Rmax로 정리했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이 수식 그냥 풀어만 봐도 여러분들 Vmax, Vmax 분지 Vmax 마이너스 V 미니멈이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요거 해가지고 1 마이너스 Vmax 분지 V 미니멈 요렇게 정리가 가능해요. 1 마이너스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Vmax를, 이 V미니멈을 Vmax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요 수식은 금방 정리가 되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갈 거예요. 그래서 요 나온 상태에서 1 마이너스 Vmax 분지 V미니멈 해놓고, 이걸 가지고 여기다가 Vmax 곱하기 코사인 Z 분지 파이, 이제 뒤에 가면 요거는 이제 180도로 바꿀 겁니다. 각도를 바꿀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만들어 놓으면 요거 없어지죠? 같이 약분되면서 없어지면서 1 마이너스 코사인 Z분지 파이 이렇게 나오죠. 여기다가 곱하기 100% 한 거랑 똑같죠.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요 앞에 있는 요거죠. 1 마이너스 코사인 Z분지 180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에서 부품의 치수가 파이 H5와 H7으로 주어졌을 때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일단 요런 보기 전에 요거 한번 봅시다. 여러분 요 H5, H7인데 요게 다 소문자예요. 그럼 이게 무슨 부품이에요? 축이에요, 구멍이에요? 축입니다. 지금 둘 다. 축이 있는데 이 똑같은 데에 대해서 똑같은 축이 이제 두 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똑같은 축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요 기준 치수가 지금 30파이야. 30에 H5, 여기는 30에 H7으로 주어졌을 때 이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딱 봤을 때 어느 게 더 공차가 타이트하다? 약간 공차가 어디가 더 타이트하고 어디가 더 넓습니까? 타이트한 공차, 넓은 공차. 타이트한 공차 지금 이게 더 타이트한 거죠, 얘보다. 그쵸?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보시다 그러면은, 자, 일단 여러분 얘는 소문자입니다. 그럼 축입니까, 구멍입니까? 구멍이 아니라 지금 축입니다. 축. 축 기준 치수이며 그러니까 구멍은 다 날려버리셔야 돼요, 여기서. 구멍은 다 날려버린 상태에서 축 기준 치수이며 이렇게 하고. 자, 그러면 H7 공차가 H5 공차보다 크다? 맞죠? 이게 맞는 설명이죠. 이번에 공차 문제가 나와서 좀 긴장을 했는데 막상 또 까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해설 강의는 다 끝났고요. 여러분들 오늘 저랑 같이 풀어보신 내용들 잘 정리하셔가지고 또 다음 시험에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강의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